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한 경제 토크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 제목이 한때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가 인생의 전부이고 좋은 성적만이 행복이 되는 우리 사회 현실을 비꼬는 내용이었죠. 이런 경직된 사회 분위기는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밀어내기식, 영업관행도 결국 이런 문화에서 출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더욱 큰 상처 내기로 덮는 해결 방식도 문제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처럼 모두가 상생하는 현명한 우리 사회를 기대해 보면서 박희준의 경을 치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을 칠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Well, you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I fell right through the cracks. Now I'm trying to get back.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네,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는 왜 스티브 잡스처럼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그런 벤처를 읽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궈내는 인재가 없을지. 최근 창조경제가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근간에는 창조형 인재들의 육성과 발굴이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갈수록 청년들의 도전적인 창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희망 직업 1위는 바로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의사, 공무원, 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원 순이었는데요. 10위권 안에 기업가는 없었다고 합니다. 2012년 20대에서 30대 청년 창업은 2000년 벤처 붐이 일던 시절보다 확연히 떨어져 있습니다. 54.5%에서 19.5%로 줄었습니다. 창업 역시 혁신기업보다 손쉬운 자영업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풍토가 이어진다면 우리에게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인재를 기대하기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면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경을 칠 분들 소개해드리죠. 성균관대 김경환 교수, 그리고 호서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의 하규수 원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지만 세 분이서 서로 질문 대답 주고받으시면서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왜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 사례를 가지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최근에 왜 청년 창업은 점점 줄어만 가는 것일까? 교수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이 오늘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좀 쉽기도 하지만 예.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제 소개 좀 잠깐 좀 더 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이 기술경영학과의 교수를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제 수원시에서 만든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센터장을 지금 같이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이 대학생이라든지 실버라든지 이런 그 창업한 분들을 인큐베이팅 실제로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오늘의 주제에 맞는 그런 어떤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어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왜 안 나올까? 사실 저도 이제 예전부터 많이 생각을 해봤던 주제이긴 한데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 창업 제도가 가장 잘 돼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잠깐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걸 먼저 한번 좀 쭉 한번 훑어보면은 30년대에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죠. 대공황을 겪었죠.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게 되고 그걸 어려워지게 되는 와중에 있어가지고
원래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이 프론티어 정신으로 묶여져 있는 기업가 정신이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IMF, 자꾸 제가 IMF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IMF 저도 경험을 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대공황을 겪으면서 미국도 상당히 이 창업이라는 게 어렵게 되면서 사실 회피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도 그래가지고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창업보다는 전 프론티어 정신보다는 이제 이 좋은 일자리 찾는 쪽으로 선회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오늘날의 중산층이 이제 이 미국은 형성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다 아시다시피 이제 30년대, 40년대 이제 이 베이비부머 세대가 미국도 태어나기 시작하죠. 이제 전쟁이 끝나면서.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서 베이비부머 세대가 태어나면서 70년대 이 사람들이 새로운 잡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하고 지금의 세대하고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업을 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좋은 일자리 창출 못하는 그 미국의 시대가 그때 이제 10년대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기존에 일자리가 부족하게 되면서 그렇죠, 창업붐이 그렇죠, 일어났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그런 이 창의성 있는 이 교육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게 되죠. 이 대표적인 게 대학에서 어떤 이 창업 교육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확장이 되고 예. 중고등학교도 그런 것들 이제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더 창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만들어지게 되죠. 뭐 엔젤이라든지 이건 일단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그런 어떤 창의성이 부족한 거는 이 중고등학교인 대학의 어떤 교육하고 좀 연계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교육의 생각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있다고 보시는 그러시죠. 거고요. 사실 예. 뭐 우리도 지금 창업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는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창업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제도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인 것 예,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 예. 이따 뭐 강론은 또 토론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신 교육 문제, 인재를 배양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화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 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 유전자가 예. 스티브 잡스를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아까 세대로 말씀 주셨는데 이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세대가 미국에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로 X세대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이전 기성세대와 굉장히 충돌을 하면서 디지털 혁명을 이제 이뤄낸 세대고 우리나라는 X세대가 특이하게도 서태지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습니다. 92년부터 10대들의 문화 권력 장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가왕 조용필의 복귀가 반가운 거잖아요. 기성세대는.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의 어떤 인격적인 측면의 문화 속성을 분석을 해보면 비틀즈에 대한 광팬입니다. 아이튠즈에서 비틀즈의 판권을 독점했거든요. 그만큼 스티브 잡스가 비틀즈 시대의 광팬이다. 이건 뭐냐면 70년대 히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 세대가 굉장히 애국주의적인 예. 2차 대전 세대라면 스티브 잡스의 세대는 뭔가 문화 다양성을 경험하면서 동양 철학도 받아들이고 그 미국인들이 제니라고 부르는 예, 예. 선 수양도 하고 그래서 이 문화적인 기반을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창출할 거냐 이 교육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정책과 제도의 측면인데 예. 실리콘밸리로 대변이 되는 이 벤처 생태계, 예. 신경제 생태계를 우리가 어떻게 조성할 거냐. 사실은 DJ 정부 때 강력하게 IMF 이후에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만 실리콘밸리의 생태계 시스템의 절반은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예. 창업 붐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지만 사실은 벤처라고 하는 것이 100 중에 90이 죽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이. 열만 살거든요. 근데 죽는 90의 자산도 있습니다. 이 실패 자산을 어떻게 재활용할 건지를 생각하지 않고 시작을 했던 것이 문제다. 창조경제에는 사실은 하나의 기업가가 기업가 정신으로 출범을 했다가 예. 죽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연대보증제도 지금 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만 예. 3대가 멸족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죠. 재기가 불능이다. 근데 이 경영을 해보고 창업을 해봤다는 것은 소중자산이기 때문에 실패 경험을 어떻게 성공으로 연결시킬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의 그 창조 경제가 좀 이 제도적인 성숙성을 발휘해야 될 때다. 그래야 이제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근접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다. 그러니까 순환을 만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출구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 놓을 그렇습니다. 때 벤처 창업으로부터 또 실패한 경험들이 네. 또 야기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겠다는 스티브 말씀이시죠. 잡스만 해도 예. 적어도 생애에 예. 두세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렇죠. 애플 왕국을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작년에도 한 작년 중반에 걸쳐서 아마도 우리나라에는 왜 마크 주커버가 없는가 해서 한때 그렇죠. 또 마크 주커버가 없는 원인을 찾느라고 또 나라 전체가 한때 뒤숭숭했던 적도 있습니다. 들썩거렸죠. 예. 그래서 최근에 또 스티브 잡스 또 요구하셨지만 또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대단한 우리 벤처 기업가는 없는가 해서 또 나름대로 좀 찾고 있는 중인데요. 요즘에는 이제 창업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모든 부분에 가서 정보가 굉장히 빠르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실패나 성공에 대한 평가라든지 결과 인식이 굉장히 빠른 시대입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에 관한 창업 성공에 관한 스토리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대 기업들이 뭐 초기 산업 시대 때 굉장히 발전했던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특히 대기업 위주로 주도하고 있는 거고 창업이라든지 벤처에 관한 성공 스토리는 우리나라에 현재 거의 없는 상황이고 있더라도 극소수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창업이라는 것은 가장 액티브하고 도전 정신들이 강한 사람들이 여러 실패를 거쳐가지고 성공하는 그런 결과들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장 액티브한 사람들이 창업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보다 편한 어떤 그런 일자리를 찾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마도 가장 도전적인 사람들이 창업을 하고 또 실패도 하고 성공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생략된 상태에서 오로지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 열매들만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런 열매들은 참 어디에도 맺힐 수 없는 그런 기본 환경 속에서 영웅만을 계속 찾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속에서는 굉장히 성공하는 그 벤처기업과 스티브 잡스와 같은 기업가를 우리가 기대하기 굉장히 어려운 배경이고 가장 큰 문제는 아마도 우리 뭐 사회자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자식을 과연 창업가로 키울 거냐. 거의 대부분 아마 전문직은 모두가 다 드라이빙을 걸리겠지만 네가 한번 사업을 해라라고 제안하는 아버지는 거의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창업대학 원장하시는 교수님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자제분들한테 창업을 권하시는지. 예, 사회적 인식하고 시스템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다음 부차적으로 교육 문제가 아닌가. 제가 자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교육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사회적 인식하고 교육 부분이 굉장히 문제이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패에 대한 그 인식이라든지 관용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좀 미개한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가는 그 부분부터 천천히 좀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왜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창의적인 벤처 창업가를 만나지 못했는가? 뭐 얘기 들어보니까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교육의 문제가 또 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창업의 어떤 그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제도를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데, 먼저 교육 문제 좀 짚어보고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교육 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네. 예. 고교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위해서 이제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예. 사실 좀 이 한국의 우리 부모들이 좀 이중성이 좀 있죠. 예를 들어 이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커서 가졌으면 하는 직업이 뭐냐. 아까 뭐 사회자님 잠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은 전문직에서 의사, 법조인이 9명, 교사, 연구원, 공무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 뜻을 존중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게 이제 전체 27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대상들, 핀란드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이런 데를 보시면은 아이 뜻을 존중해서 아이 뜻을 존중해가지고 한다는 의견이 거의 뭐 이 과반수 이상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가지고선 우리 이제 그 부모들이 사실 좀 이중적인 그런, 저부터 가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우리 그 창업 보육센터장들이죠. 창업 보육센터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인큐베이팅을 통해가지고 창업을 좀 잘 성공시킬 수 있느니까 저희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모임을 좀 갖고 있는데, 예. 그때 이 나왔던 얘기들이 이제 우리 사회자님이 지적하신 과연 우리를 한번 되물어보자. 예. 내 아들, 딸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억셉을 할까 했을 때 저부터가도 상당히 깨웃되는 그런 저희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제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데, 자, 그럼 부모들의 인식 개선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상당히 오늘 이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교육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창업 교과목을 담당한 교사 자체가 창업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거죠. 예. 이런 현상인 거죠, 이런 현상. 그러니까 누가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이 마인드를 가르치려고 하더라도 창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은 어디서 또 나오느냐? 성공한 창업가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떤 이 계속적인 교육을 해주면서 스토리텔링을 좀 만들어줘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 창업에 대한 어떤 이 메커니즘 상에서 앞단서부터 이 중간 단계까지 해서 끊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도 없고. 근데 사실은 뭐 필요도 스티브 없고. 잡스 같은 경우도 대학 시절에 창업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기는 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뭐 창업에 대한 방법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네. 사실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반론을 좀 제기를 드리면
저는 교수님 말씀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이 혁신되고 변화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교육이 변화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뭐 이 초중고 대학교까지 이 앙트르프르너십이라 그러죠.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는 것을 이제 이 우리가 변화의 한 모토로 삼고 이 교육 혁신을 끊임없이 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당대에 스티브 잡스가 한국에서 나오려고 한다면 스티브 잡스도 사실은 교육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가, 혁신기업가는 교육 외에서 나오죠. 대학을 자기가 때려쳤고 창업과를 다니다가 부모에게 이렇게 학비를 받으면서 내가 투자하는 것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그가 모티브를 얻은 것은 타이포그래피 수업 하나예요. 디자인에 대한. 그래서 애플은 나름 타이포그래피에 굉장히 이제 심력을 쏟았거든요. 초점을 맞췄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우리 사회의 시계, 방송 적합용은 아닙니다만 스티브 잡스는 이제 또라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도라이가 혁신가가 될 것이다. 교육 내에서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X세대라고 하는 것은 기성적인 제도에 저항하면서 프로테스트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그룹에서 나올 가능성이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기획 아이돌을 가지고 스타들을 만들어내지만 글로벌 스타는 싸이가 나왔는데 싸이는 기획된 상품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스스로 그냥 부딪히면서 살다가 웃기고 특이하고 별나고 해서 글로벌하게 뜨다 보니까 한류를 대표하는 선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스티브 잡스랑 비슷한 인코리아 모델이 뭐냐? 그럼 싸인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는 결국은 똘끼리로 똘똘 뭉쳐서 내 멋대로 살겠다의 결과물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잡스도 저는 우리나라에서 당대에는 그런 방식으로 등장할 개연성이 더 사실 크다. 어떤 창업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대학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똘끼를 개인의 똘끼를 살려줄 수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또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 창의성, 뭐 창업 얘기를 하다 보면 대학 교육에 초점이 맞춰지는데 어떻게 보면 초중고등학교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 굉장히 재밌는 거 하나만 제가 이제 토를 단다면 지난주에 파워 트위터리안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사회가 너무 이상하다. 19살이 될 때까지는 상상을 금하는 교육을 하다가 20살이 딱 되면 상상하라고 얘기를 하니 그렇게 키워놓지 않고 창의해라, 뭐 창발해라, 상상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성인, 대학생 정도 나이가 된 우리의 청년들은 너무 혼란스럽다 이거죠. 지금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교육에 관해서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뭐 창업 대학원부터 해서 대학원도 창업 전문 교육을 시키고 있는 대학들이 생겼고요. 또 대학원도 생겼고 대학들도 최근에 링크 사업을 비롯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 창업 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그 마크 주커버도 마찬가지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이 친구들이 창업에 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게 아주 중등.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5번을 창업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는 거죠. 우리나라가 27살 될 때까지는 아마도 대학생들이 대부분 몰입한 거는 아마도 뭐 스펙 쌓기 또는 영어 시험, 국어, 사실 창업에 거의 관련이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뭐 시그마라든지 방정식 같은 게 창업에 거의 필요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실제 심지어는 뭐 꼴찌 하는 친구도 대단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우리는 그런 걸 전부 다 배척을 하고 학교에서 단일화된 성적만 계속 이제 그 주입하고 선생님들의 목표도 아이의 성적을 높이 올리는 거고 다른 학교에 비해서 성적을 잘 받는 거고 부모들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지향하는 목표도 마찬가지고 그런 목표들로 27살까지 계속 키우는 거죠. 그러고 나서 27살 돼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창업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가장 최우수 인력들이 아이 때부터 생각하던 심지어는 그 독일 같으면은 12살 때 진로가 결정이 됩니다. 12살 때 직업학교로 가가지고 그 친구가 27살이 되면은 15년간 그 친구가 제빵이면 제빵이라든지 헤어 디자인이라든지 또 배아랭이라든지 뭐 제조업체라든지 거기서 연습하고 연마하는 걸 가지고 27, 30, 심지어는 35대 가지고 마이스터 칭호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존중을 받아요. 그래서 12살 때 직업이 선택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한 얘기 아니냐라고 제가 독일에서 온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 친구가 12살 때 진로가 결정되는 거에 대해서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심지어는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일찌감치 자기 진로를 찾아서 자기 길을 나가는 거에 대해서 모두가 리스펙트를 하고 존중을 하는 거죠. 단지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대학을 가기 싫다. 방향이 다른 직업학교를 가는 거지 그 친구가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육 시스템 자체를 다시 돌아와야
뭐 독일식 나름대로 안정된 많은 강소 중소기업이 나올 거고 또 다른 혁신적인 마크 저커버도 나올 거고 스티브 잡스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잠깐 좀 덧붙여도 될까요? 예, 조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벤처 창업가를 우리가 가지 못한 이유, 교육에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TV를 시청하시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옛날부터 뭐 주입식 교육이다 보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좀 개방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나름대로 표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사고를 그대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너 장래 희망이 뭐니 하고 물어보면은 어느 누구 하나 하고 싶은 일이라든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친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는 꿈이 뭐니? 그러면 하나같이 다 직업군을 이야기합니다. 의사요, 변호사요. 나중에 돈 많이 버니까 의사해라, 변호사해라. 뭐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아이를 스티브 잡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의아하죠. 부모님부터 먼저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줄 때 직업이 아닌 네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물어보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시민들도 우리가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어떤 창의적인 벤처 창업가를 가지지 못한 이유를 교육에서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좀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제 사실 이제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이제 먼저 꺼냈습니다만은 사실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육이 그다지 너무나 나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나름대로 지난 이 50년대, 60년대 이 폐허 하에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 막강한 어떠한 이 교육열에 의해서 캐치업 전략이 먹혀 들어갔었던 거였거든요. 그 덕분에 지금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이 돼 있었던 거였고, 다만 이제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을 하면서 스티브 잡스 같은 어떤 새로운 인물이 필요했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교육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난 상황에서 이제 개선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게 이제 조금 이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기존의 이 교육 과정에 있어가지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안 나왔다 이런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래도 나름대로 지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쨌든 우리 선배 세대들, 우리들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많이 했죠. 공부를 많이 하고 실제로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학을 좋은 대학 간 사람들이 또 사회 나와서 좋은 직장에 또 뭐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쌓여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레퍼런스가 계속 갖고 있어가지고선 계속 그걸 요구를 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한테.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안 맞는 세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맞냐면은 어쨌든 스티브 잡스 같은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 세대에서는 그런 교육이 안 맞고 이제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분야 생각합니다. 간의 어떤 그런 융합을 통해서 사실 아까 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철학가 출신이란 말이죠. 대학을 마치지 그렇죠. 못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뭐 굴자 IT 기업을 결국 일궈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도 이렇게 학문 분야 간의 융합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대학 교육 체제 같은 걸 들여다보면 학과 간이나 단과 대학 간의 벽이 너무 높지 않는가. 칸막이 효과라고 하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개인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80년대에 이제 공대를 다녔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예. 당연히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예. 제조업체에 입사를 지금 이제 했죠. 다른 길을 걷고 계시네요. 네. 예. 근데 엔지니어를 이제 1년 반 해보니까 아 이거 내 길이 아닌 갭이다 이렇게 예. 확정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90년대에는 대학원에서 전과자가 됩니다. 사회학으로 전과를 했어요. 예, 예. 그때가 이제 정보화 우리나라가 이제 초창기 세대 막 이제 망이 깔릴 때인데 사회 나오니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사회학을 전공했지만 마케팅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학생들은 디자인 학부 학생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막 섞이다 보니까 서로 너무 재밌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 사회학 선생님들을 만나면 사회학만 얘기하고 경영학 선생님들 만나면 이제 또 경영만 경영만 하죠. 얘기하시고 예. 그래서 서로 야 이게 조금만 접속된다면 굉장히 시너지가 날 텐데 예. 그래서 이 벤처 생태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산관학 협력 체계가 필요한데 관료들 그리고 우리 학자들 예. 비즈니스맨들이 랭귀지가 문법 체계가 완전히 다르더라. 그렇죠. 누가 이것을 섞어줄 것인가의 과제가 지금 놓여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이공계 학생들에게 이제 인문학이라든가 경영학 교육을 많이 시도를 하고 노력을 있는데 하죠. 왜 인문학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기술은 또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는 이제 그 이공계 학생들한테도 경영 마인드를 가리키는 이제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MOT 교육을 시키고 예.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과 미국과의 이제 그 일본이 기술 개발에서는 굉장히 열심이었는데요. 미국에서는 계속 뒤처졌던 이유를 지난 20년간 일본에서 연구한 결과 미국에 비해서 모자라는 게 경영력이죠. 경영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관해서 굉장히 열심이고 뭐 그 인생을 기술에 거는 일본이 결국은 만들어 가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품들을 미국에 팔고 돈 많이 버는 건 미국이 버는 거 이런 식의 이렇게 시스템을 보면서 일본의 이제 일본 기술자들도 경영 마인드를 배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융복합이 일어나는 최근의 추세이고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기술을 갖다 사업화하는 데는 이공계 학생들에게 경영을 가르치는 게 유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왜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인문학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기술 교육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인문학 원래 이제 그 진로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리 학생들이 그 어느 직업을 선택하겠다기보다는 무슨 과를 가가지고 그냥 포괄적인 취직이라는 하나의 그냥 큰 목표에 함몰되다 보니까요. 뭐 인문 사학 학생들이 뭐 공학을 하겠다 또는 무슨 또 특이한 기술을 가지고 융복합해서 치료를 열어가겠다는 계획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한 걸 잠깐 먼저 예. 말씀드리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진국,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서양의 이제 유수 대학의 학제를 들여다보면 이 학과목의 커리큘럼이 융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랭귀지를 하나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모국어는 기본이고 제2외국어를 배워라. 그럼 그게 뭐 영어, 독일어, 뭐 중국어, 일본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수학도 이 매스매틱스도 랭귀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학도 하나 이제 문법 체계이기 때문에 또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이것도 뭐 코보를 배우든 C++를 배우든 이걸 다 랭귀지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이나 사회과학도도 내가 러시아어를 배우느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겠다 그러면은 이 랭귀지 이수가 되는 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폭이 넓은 거죠. 우리나라는 문제가 뭐냐면 교수님들께서 교수님 두 분, 세 분이나 계신데 이게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 당신들이 아는 영역 외에 새로운 것들을 끼워 넣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게 이공계도 공학 인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아주 틀을 딱 만들어서 그 위에 그럼요. 움직이지 제가 거기서 못하게. 좀 덧붙이면은 저는 조금 좀 너무 교수들 저기 나쁘다고 생각하실 게 그게 아닌 게 최근 들어가지고 대학도 개혁을 하고 있죠. 대학 개혁을 하고 있으면서 예를 들어 이제 저희 학교를 좀 설명드리면 인터랙 사이언스 학과 요거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냐 문과이과 다 같이 들어옵니다. 문과이까지 다 들어오고 예를 들어 고대의 정보통신학과 여기도 문과이과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으로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 이 부분적인 시도가 조만간 이제 대세가 될 거지. 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죠 이게 아주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융합형 창조형 이런 인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게 화두가 되면서 상당히 대학사에서 그걸 먼저 앞서가서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에 있어가지고서는 소위 말해서 인문학 전공하는 분들도 상당히 이 기술을 좀 많이,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인문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뭐 랭귀지 가지고 이거 이제 프로그램 짜고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만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이 어제도 저기 우리 학생들하고 이 그 교양대학원에서 이 토의를 좀 했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휴먼 그러니까 이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이 기본적인 그 기술 이런 걸 모르고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단순한 기술만 알고 이 휴먼 이 헬스케어가 되느냐? 어제 이재현 그 교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에 대해서 상당히 권위자인데 그분 얘기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우리나라도 너무 이제 이 사회자분들 좀 급하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급하시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는 이 대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서히지만도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싹 돌아설 거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 조만간 우리도 이제 스티브 잡스 형의 제가 이따 마무리에 얘기할 건 미리 얘기한 것 같지만 미리 나와도 지금 뭐 우리가 이제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인문학 학생들에게 기술도 가르치고 이공계 학생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치는데 또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학문적인 영역 간의 의사소통만 자유롭게 이루어져도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 사회에 지배하는 문화의 어떤 한 단면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문화를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가졌으면 하는 문화, 우리가 만들어 나갈 문화의 방향 얘기 좀 해주시죠. 스티브 잡스야 이제 글로벌 스타고 비즈니스 영역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내수 시장이 한계가 있으니까 수출을 해서 세계적인 시장을 뭐 석권하지 않는 한에는 이게 우물안의 개구리일 수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1세대 벤처 사업가 중에 스티브 잡스와 유사한 모델들이 나왔었죠. 이 뭐 코스닥에 상장하고 몇천억 번 분들이 이제 적지 않게 나왔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의 악순환 고리에 빠집니다.
하나는 돈으로 성공하면 부를 거머쥐었으면 정치로 가야 된다. 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출세라는 게 관으로 집중되는 이 유교적 전통이 아직 해체되지 않았다. 이게 문제다. 경제인으로 시작을 했으면 워렌 버핏이나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빌 게이츠와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뭐 대표적으로 안철수 CEO만 봐도 안랩 잘 만들어 놓으시고 결국은 이 사명감이 이제 정치 쪽으로 가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최근엔 안철수 현상이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아, 나 이제 국회의원이 돼봐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뭐 내가 청년 뭐 기업가로 어떤 이제 이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뭔가 조직의 권력지향적인 속성을 보이는 게 사회 풍토의 문제가 있다. 성공적인 벤처 창업을 징검다리처럼 그렇습니다. 여기는군요. 넥스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벤처 CEO가 돼서 한 뭐 이제 회사의 마켓 캡이 한 500억 정도 되고 제 보유 주식이 한 200억 정도 되니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야, 아침에 출근할 때 동네 어르신들한테 인사 잘해라. 왜요? 그랬더니 너 출마해야지. 저희 아버지 굉장히 개방적인 분이셨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아, 이게 돈 벌면 정계 나가야 된다고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이 틀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이제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미국의 경우에는 부자면은 그 부자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은 사회적 영향을 주고 사회적에 좋은 영향을 끼치면 그게 석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석세스는 경제적인 뭐 부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치적인 관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나라 스카이도 문제는 다 지향은 관료 지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동경도 마찬가지요. 일본 동경대 출신들은 다 이 재경부 관료가 되는 걸 목표로 삼으니까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수 대학들은 다 사회 지도층이 되는 걸 목표로 삼는데 스티브 잡스는 결코 스카이에서 나오긴 어렵다. 오히려 우리 X세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태지가 난 음악을 할 건데 평생 음악인이 되는데 대학 교육이 왜 필요해? 그리고 그때 난 대학 진학 포기 했을 때 많은 팬들과 사회가 그 일종의 현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아, 이런 경로들도 나오는구나. 지금 그게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커지는 점진적 확산의 속도가 좀 더딘 거죠. 가다가 또 이제 후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생각엔 아까 이제 본의 아니게 교수님들을 살짝 비난했습니다만 이 대학 교육 내에서는 학문의 심화가 일차적인 목표니까 그걸 잘 해주시면 그 이상 왜 스티브 잡스를 못 만들어내냐 이걸 대학에다가 푸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가 끌어안아야 될 문제인데 아웃사이더들이 왜 미국 토양에서는 혁신가가 되는데 한국 토양에서는 이게 찌질이가 되는지 그 아주 이건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촉발해주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토론을 하면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도 모여서 지금 창업을 얘기하지만 우리 자식들에게는 벤처 창업을 권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문화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식이 벤처를 창업을 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또 재기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갖춰져 있으면 얼마든지 권장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벤처 창업을 했던 집안의 가훈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절대 보증 쓰지 마라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제도 문제도 이제 저희가 짚게 되겠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 하는 이 지원금이 정부가 공짜로 주는 돈은 아주 일부고요. 그것도 이제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현물 자산으로 줍니다. 뭐 사무실을 1년간 무상으로 쓰게 해준다든가 그것도 소규모 창업의 경우에 혹은 이제 구입하기 힘든 장비를 공동 장비로 이용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사실은 창업에는 적지 않은 투자와 운전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보증서의 형태로 은행에서 대출 받으시 오거든요. 결국 이자가 있고. 근데 이제 창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가 망한다고 전제를 하면 망하는 게 그냥 정해진 트랙이라고 한다면 망했을 때 이 부채를 끌어안는 사람이 신용불량이 되면 재창업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 동업을 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창업을 하는데 그래서 망하면 정말 분쟁이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사업에 망한 집은 적어도 1, 2억 부채를 끌어안으면 3조기 멸한다. 이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소셜 시스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업을 하다 제가 망해보니까 실리콘밸리는 창업 시스템의 벤처 캐피탈은 국내와 비슷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망했을 때는 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경우에 벌처 펀드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그 회사를 아주 싼 가격에 인수합병을 해서 해체를 해서 브랜드 밸류가 있냐 팔자, 뭐 특허 있냐 팔자, 지적 자산 그리고 뭐 영업 네트워크도 하나의 이제 가치가 있느냐 팔자
쪼개서 다 팔아줍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나눠주거든요.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쪼그라들었지만 재창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신불에 빠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망한 벤처 회사의 자산 가치를 꼭 그렇지 거의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더라. 예. 우리 최 너무 소장님이 저희는 이제 우리 학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벤처를 전공을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에 의해서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좀 벌처 펀드 얘기를 했는데 한국도 세컨더리 펀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이 벤처 기술력 있는 벤처 기업이 망하면은 세컨더리 펀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더 알려지지가 않아서 그렇지 제도 자체는 우리가 어느 정도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도가 안 돼서 창업이 안 돼.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초기 창업에 있어가지고 초기 창업에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뭐 인큐베이팅 공간이나 이런 거 제공하는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은 초기 창업에서 시드머니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예를 들어 이 맞춤형 창업 우리 학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맞춤형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출연이라는 걸 여기서 그랜트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성공했을 경우 일정 부분만 이제 상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한 20%에서 10% 정도. 그럼 출연으로 되는 돈이 5천만에서 1억 정도 출연을 해주거든요. 초기 정부에서요? 시드머니로. 예. 근데 그걸 왜 정부에서 해줘야 됩니까? 저는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사회자님과 또 틀리게 생각하는 게 창업에서 정부가 창업에 있어 돈을 통해서 예. 창업을 창업을 일단은 만드는 시작을 거는 한다. 잘못된 창업을 것이 시작한다면은 예. 초기에 있어가지고 창업에 대한 부담은 리스크는 사실 정부가 져줘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거 지금 설명을 저기 하신 거거든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 그 제가 잠깐 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실패 쪽 연구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이제 우리나라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 부분에 관련돼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창업이 대부분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미국에는 이제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직장 경험을 가진 사람들 창업을 할 때 되게 어떤 A라는 사람이 토마스라는 사람이 또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창업할 때 마이클이 창업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이 창업하는 X 프로젝트로 주로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X 프로젝트에 많은 엔젤들이 이제 미국의 엔젤 시장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요. 소규모의 수많은 자금들이 이제 잔잔한 자금들이 모여서 큰 돈이 되는 엔젤 자금들이 들어와서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이클이 창업한 X라는 프로젝트에 창업을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90%가 실패하는 게 대부분 전 세계 거의 불문율인데요. 그리고 90%가 실패했을 때 마이클이라는 미국 사람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 마이클이 추진한 X 프로젝트가 실패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Y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했을 때는 또 다른 그게 브라이트하면은 뭐 만약에 전망이 밝으면은 또 다른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출발점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 자금이나 또 자기 자금이 모자랄 때는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로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2, 3년 뒤에 이제 실패하는 확률이 우리는 65% 정도 되는데요. 실패했을 때 부담을 창업가가 지게 되니까 실패하는 광경을 굉장히 많이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화 펀드 같은 실패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담을 다 개인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저는 지원하기보다는 네. 사실 우리가 벤처 창업을 할 때 자금의 엔젤들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대부분의 금융 시스템이 담보를 가지고 대출하는데 네. 그러니까 벤처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가치, 어떤 미래 시장에서의 가치를 평가해서 거기에 그렇죠.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되지 않는가. 정부가 무조건 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 구축하는 기본을 그래서 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예. 제가 한 발자국 더 나가보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에는 아까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고 마크 주커버도 마찬가지고 창업을 할 때 보면은 누군가가 마크 주커버만 하더라도 룸메이트가 투자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또는 어떤 엔젤 자금들이 그 프로젝트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설사 마크 주커버가 실패를 했다고 마크 주커버가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마크 주커버가 사업한 그 사업에 1000불의 돈을 댄 그 친구가 이제 자금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시작 자체가 자기 자금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부채라는 거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 자체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는 교수님 엔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예. 자, 이게 엔젤이 이게 또 이게 큰 이 관건인데요.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벤처로 성공한 이 경험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이 엑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엑시라는 거는 창업을 해가지고 내가 설립한 회사를 팔거나 또는 IPO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 투자처를 발굴해가지고 새로 투자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학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X 프로젝트는 Y 프로젝트 이걸 찾아서 투자를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겠지만도 90년도 말에 벤처붐이 일었었어요. 근데 그때 벤처붐이 잠깐 일었다가
불과 2, 3년 있다가 그냥 급속히 꺼져버려가지고 많은 실분자가 양상하게 되면서 엔젤이란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엔젤 투자가 좀 있었죠, 일정 부분. 근데 그때 제대로 된 엔젤이 없었죠. 묻지마 투자였었죠. 예. 소위 말해서. 예. 그게 왜 그랬느냐. 예. 미국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미국의 엔젤 투자는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돈으로 투자하는 그런 엔젤, 이런 이 선순환적인 엔젤 투자가 많았었는데 그때는 사실 인위적인 엔젤 투자 형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어떤 개인이 엔젤 투자로 어떤 기업한테 투자해주면은 뭐 세액공제, 소득공제 이런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이 많은 이 엔젤들이 소위 말해서 묻지마 투자를 해가지고 눈먼 돈이 많았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또 실패를 한 거예요. 그게 엔젤 투자 실패하지, 기업가들 실패하지. 이 실패의 경험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벤처 붐이 거품을 만들어서 지금 테헤란 밸리라고 하는 그 벤처들이 모였던 곳에 벤처들은 다 없어지고 술집만 남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당시 그랬었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장하는 게 그런 어떤 그 당시에 이 아픔, 그런 이 괴로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벤처 창업해서 실패하면 3조개만 이게 아직도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창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게 시장 실패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초기 어떤 시드머니를 이 정부에서 지분을 내가지고 소위 말해서 벤처 창업이라는 거는 일확천금이거든요. 한 프로젝트가 성공하게 되면은 나머지 이 몇 개의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더라도 성공하는 이런 이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세대 벤처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게 사회적 트라우마인데 정착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은 이 해외 사례를 예, 비교해 보더라도 그래서 엔젤 문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이게 관주도 아까 정부가 왜 돈을 다 내야 되느냐 그 문제 있고요. 이제 이 엔젤 시장이 양성화됐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 ROI를 기대하고 넣었다가 그렇죠. 뜨끔하게 되니까 이제는 안 해. 캐피탈들이 다 사라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캐피탈마다 엉뚱한 돈놀이를 해서 또 지탄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순환으로 양성화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 저희가 놓여 있는데 관주도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정부가 이게 엘빈 토플러가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쓰기를 어느 나라나 공히 예. 진화의 속도가 제일 빠른 게 어디냐? 기업이다. 두 번째 어디냐? 가족이다. 세 번째 어디냐? 노조다. 기업하고 대응해야 되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정부다. 뭐 이제 또는 그 의회다. 예. 학교도 이제 굉장히 뒤에 돼 있어요. 가장 늦은 거를 법으로 칩니다. 법은 그렇죠. 보수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주도하는 쪽이 제일 느리고 날아가야 될 쪽은 발목 잡히는 쪽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제일 1세대 벤처 때 말이 안 되는 게 벤처를 정부가 인증해 줍니다. 그 사업의 바운더리도 모르면서 인증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예. 벤처 인증을 받고 10% 이상의 캐피탈이 들어와야만 뭐 벤처로 자격증을 주겠다. 이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미국의 벤처의 라이센스가 어디 있어요? 혁신이면 다 벤처지. 그래서 제일 좋은 그림은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 이제 인디 영화 중에 원스란 영화가 있었어요. 이 로맨틱인데 거기서 그냥 거리의 악사가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 동전 던져주고 생활하고 형님이 일하는 세탁소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그러는데 밴드를 만들어서 데모 테이블 녹음을 합니다. 예. 그걸 들고 은행에 가요. 은행 지점장한테 우리가 밴드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근데 지점장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들어보고 느낌이 있다. 그러고 500불 이 앨범을 내는 돈을 빌려줍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컨텐츠도 안 본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아직도 데트 이코노미에서 살고 있는데 여신 경제로 돌아가는데 예. 벤처 생태계는 사실은 이게 이쿼티 이코노미라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든 특허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예. 날렸으면 깨끗하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X 프로젝트, Y 프로젝트 잊어버리고 그 사람은 그 실패라는 자산을 가지고 더 디벨롭된 아이디어를 계속 뽑아야 되는데 한 번만 가면 끝. 이제 이게 문제였던 예. 거고 이 사회적 트라우마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정부는 제자리를 찾아갈 거고 예. 달리는 아이디어에 정말 좋은 엔젤들이 예. 붙어줘서 날리면 같이 날리는 거고 그 다음에 벌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나는 뜻하지 않은 이제 예. 로또에 맞은 거고. 저는 이런 그게 안 될 마인드가 거라고 필요한 거죠. 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예. 엔젤을 시장 기능에 맡겨놔가지고 지금 이 자료도 제가 지난번에 이제 보니까 지금 엔젤 이 클럽이라고 해서 엔젤 투자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정부에서 좀 이런저런 이 작업을 해서 통계를 좀 뽑아보니까 엔젤 클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작년에 엔젤 투자한 게 350억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없다고 우리 국민 소득에 비해서는 우리 경제력에 비해서 거의 비해서. 없다는 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발적인 어떤 이 엔젤 투자가 더더군다나 사회 구조 자체가 노령화로 가지 않습니까? 노령화 사회의 특징이 뭡니까? 보수성이고 그럼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여력 있는 그나마 돈을 가진 여력 있는 사람이 잘 우리 같은 노령화로 가는 사회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한테 야 엔젤 투자해가지고 돈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지금 모르는 지금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 정부 주도로 이제 나름대로 엔젤 활성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1990년대 말 벤처 붐이라든지 통신 시장 한참 붐이 일었을 때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들이 또 그때 출생을 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좀 좋게 갔으면은 그나마 굉장히 좀 선선한 고지를 갔을 텐데 그때 굉장히 뭐 크게 추락을 하는 바람에 그 휴증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특별하게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 엔젤 시장은 아마 계속 죽은 상태로 갈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례를 잠깐 보면요. 이스라엘 자체가 1991년부터 요즈마 펀드를 만들어가지고 93년부터 굉장히 활성화를 해가지고 지금 나스닥에 가 있는 것만 하더라도 50개 이상의 그 이스라엘 기업들이 나스닥에 가 있고요. 세계의 그 벤처 기업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요즈마 펀드 이후에 그 엔젤 시장이 성장한 걸 보면은 미국의 약 2.5배, 그리고 유럽의 약 30배, 인도보다는 약 350배에 달하는 엔젤 시장이 있을 정도로 크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요즈마 펀드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존 레논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고 얘기한 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빗대어 가지고 요즈마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엘비스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요즈마 펀드 같지는 않지만 또 그와 유사한 어떤 엔젤이라든지 정부에 주도한 나름대로 작은 좀 마중물 역할을 하는 어떤 그 엔젤이라든지 관련 걸 활성화시키면은 제도라든지 등등에서 새롭게 출발할 창업 자금에 대한 얘기를 기대될 하는데 수 엔젤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 우리가 출구 전략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벤처를 창업했다 실패했을 경우에 출구 전략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벤처를 창업했다가 성공했을 때의 또 출구 전략.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A 시장 좀 얘기 좀 하고 싶거든요. 네네. 사실 이스라엘 예도했지만 이스라엘에는 미국의 굴제 어떤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벤처가 창업돼서 좋은 성과를 만들면 적당한 가격을 주고 굴제 글로벌 기업들이 그걸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사실 벤처를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결국에는 대기업에 또 흡수가 뭐 이게 제대로 커나갈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M&A 시장 어떻게 보세요? M&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미국에서도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기업을 세워가지고 코스닥 또는 또 나스닥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엑스에서 해가지고 돈을 번 기업들은 극소수고요. 예. 대부분 돈을 번 사람은 중간에 초기 단계에서 또는 기술 개발 단계에서 또는 확장 단계에서 또 큰 기업들과 M&A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우리나라 교포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돈 번 사람들 같은 경우도 거의 5천억을 벌었다, 1조 2천억을 벌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업을 완성시켜서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엑시트를 한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 엑시트를 해서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벤처를 또 또 창업을 다른 하게 또 되고. 다른 예. 좋은 유망한 예, 벤처를 예. 찾고 다니는 거고 또 투자를 하기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는 뭐 코스닥에 있는 자체의 기업들의 뭐 M&A라든지 이런 시장 활성화되어 있는데 초기 기업들의 M&A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부진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많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상생 문제예요. 그렇죠. 대기업의 어떤 벤처 창업의 플랫폼이 돼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벤처가 창업에 성공하면 대기업에서 M&A로 또 좋은 이제 제값을 주고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이슈를 봐봐야 될 문제인데요. 이제 벤처 이 생태계 창업 생태계에서 마지막 엑시 수단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게 IPO죠. 예. 근데 이 IPO는 사실 우리나라의 모든 이 창업한 사람의 로망입니다. 거의 95%가 이제 IPO를 지향하는데 이게 뭐 미국하고는 뭐 상대가 안 되게 우리가 숫자가 많지만도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1000개 정도 돼요. 그중에서 그래서 기술지향적인 기업이 500개 정도. 예. 1년에 저기 그 이 코스닥에 리스팅되는 기업이 약 한 20에서 30개. 전체 벤처 기업이 한 4만 개. 그중에 또 더 이 혁신 기업이라는 이노비 기업이 2만 개. 경쟁률 자체가 안 되는데도 아직도 IPO를 지향하고 있는 게 로망으로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럼 이게 왜 이 로망?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문화적인 걸 봐줘야 되는데 벤처기업 M&A는 많이 우리가 진짜 이 읊고 있는 거예요. 벤처 이 생태계 선순환이 있어가지고 IPO 외에 그다음에 이제 M&A,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 우리가 저 지향해야 되는 안 되는 모델 디폴트가 있죠. 이건 디폴트는 우리가 이제 논외고 디폴트가 이제 망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M&A 시장을 진짜 어떻게 좀 활성화 좀 시켜봐야 된다. 근데 왜 M&A를 활성화시켜서 상당히 많은 제도를 진짜 만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중반에 벤처기업 특별조치법 개정하면서 제가 그때 이 개정반에 들어가가지고 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스탁 그 스와핑할 때 그 이 과세 이연 제도서부터 그 다음에 M&A 정보 M&A 시장의 정보가 부재하다 해가지고 M&A
어쩌면 컨설팅, 우리는 사업도 좀 만들어보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이 몇몇 사람들이 얘기하는 M&A 이 중개 시장 얘기도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하는 것도 M&A 중개 시장 얘기가 나오던데, 저는 기본적으로 M&A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활성화 안 되는 건 이건 제도적인 것보다는 우리 문화에서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어디 인수를 당했다 하면은 우리 사회자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아우, 저거 망했나 보다. 이거를 개선시키지 않는 이나는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M&A가 절대 활성화될 수가 없다는 거죠. 요즘에는 사실은 이제 M&A 관련해서 이제 젊은 창업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키워서 코스닥을 올리겠다, 끝까지 운영하겠다는 생각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우선은 매수자 자체가 크게 많지 않습니다. 미국 같으면은 야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수백 건 M&A를 합니다. 괜찮은 아이템을 사기도 하는 그런 대기업들도 제값 주고 사는 것보다 세금 좀 인력 사거든요. 빼어서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대박이 그런 문제가 빠르죠. 많은 문제가 어떤 특정한 기업이 필요하다, 한 20명, 50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핵심 팀을 대여섯 명을 월급 2배 주고 데려와 버리면은 그 회사 자체가 와이드 돼버린 그런 구조가 거기에 대한 규제 조치도 굉장히 사실 미흡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값을 주고 매수하는 그런 관행 자체가 제도 때문인지 이게 문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착이 안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M&A 그 대상 기업 자체 평가 자체도 굉장히 가격이 창업을 하는 그 중소기업 조그마한 기업을 운영하는 그 사람이 보는 가격하고 또는 실제로 매수자가 보는 가격이 전혀 다르고요. 심지어는 중개를 하는 전문가 플레이어들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M&A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기준이 사려는 자와 팔려는 자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야 거래가 이제 합의가 되는데 밸류에이션이나 이밸류에이션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아까 문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에게 난리지가 집중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빼가면 대기업은 아주 손쉬운데 연봉 더 주고 왜 이 조직을 사서 내가 다시 또 리노베이션을 해야 돼.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매우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양의 경우에 벤처 하나가 성공하는 데는 기업 내부의 폐쇄적인 시스템 외에 로펌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거기는 또 뭐 세무도 들어가고 회계도 들어가고 노무도 들어가고 다양한 협력 시스템이 서비스들을 밀어주게 되죠. 그래서 기업 하나가 이제 우뚝 서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인하우스에서 격리가 회계하고 세무하고 노무하고 다 해야 되고 총무 직원 하나 두고 그다음에 경영자가 사실은 북치고 나팔 불고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남는 게 결국 너희들의 이 인텔렉추얼 캐피탈이 뭐냐 그랬을 때 사람한테 다 배태돼 있는 거예요. 인베디드 돼 있는 게 사람이죠. 휴먼 리소스에 다 들어있으니까 기업이 살려고 할 때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사들도 이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사람 빼고 나면 껍데기는 아무것도 자산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더 시스테매틱하게 담길 수 있는 이 자산, 다양한 캐피탈들을 거기는 지적 자산도 있고 인적 자산도 있고 사회 자본도 들어있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평가하는 제대로 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은 끊임없이 서로 손해본다고 생각하면서 불신의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 실패로 가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결국 성공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 그리고 자산이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를 좀 벤처 창업에 맞게 우리가 문화를 조정해 나가는 것,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요. 왜 우리는 스티브 잡스와 같은 창의적인 벤처 창업가를 가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 시간 시작했는데 마칠 때가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조는 성적순이 아니다라는 말이요. 자, 우리는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것에만 치우쳐 교육을 하고 배우고 있지만 이제는 다양한 사고를 하는 데 집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정받는 그런 문화를 만들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틀을 깨고 혁신하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로